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병원 무릎관절센터 이동원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 드릴 주제는 무릎 연골 재생술의 종류와 그에 따른 올바른 이해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무릎 연골 재생술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고, 그 다음으로 지금 현재 치료되고 있는 다양한 무릎 연골 재생술의 방법들의 장점과 단점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골 재생술이 어려운 이유, 두 번째로는 연골 재생술의 종류, 세 번째로 수술 시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연골 재생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릎 관절은 신비한 기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무릎 관절은 위의 뼈와 아랫뼈, 위의 대퇴골과 아래의 경골이 만나면서 관절을 이루고 있는데, 뼈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관절 연골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뼈의 구조만으로 봤을 때 연골은 상당히 불안정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골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관절 사이에 안쪽, 바깥쪽 연골판이라는 구조물들이 있고, 또 무릎 안쪽에 전방, 후방 십자인대, 내측, 외측, 측부인대, 이런 것들이 잘 자리 잡고 있어서 무릎의 안정성을 확보를 해주고 궁극적으로는 관절 연골을 보호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골판 손상이 있거나 인대 손상이 있어서 무릎이 불안정해지고 연골에 충격이 많이 가해지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관절 연골이 닳으면서 관절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골은 아주 매끈하면서도 미끄러운 강도가 단단한 조직인데 피가 통하지 않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골은 관절 안에 있는 활액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무릎에 물이 차면 물을 뽑아야 하나요?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무릎 연골은 관절액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에 무릎에 너무 물이 차게 되면 무릎 연골로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증성 있는 물이 많이 찰 때에는 물을 뽑음으로 인해서 압력의 차이가 다시 생기고, 정상적인 압력의 차이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무릎 연골에 다시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주 뽑는 것은 좋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뽑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릎 연골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골과 연골 밑에 뼈가 있는데, 연골층만 보더라도 크게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층마다의 연골이 배열된 정렬도 다 다르고 각기 하는 역할도 다 다릅니다. 연골층만 또 국한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연골 세포뿐만 아니고 연골 세포 외의 기질, 콜라겐이라든가 프로테오글라이칸 등의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콜라겐은 연골 성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연골의 지지체를 이루고 있고 강한 질긴 성질을 갖고 있어서 충격 흡수나 이런 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나뭇가지 같은 거는 프로테오글라이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나뭇가지 모양들을 한 구조물들이 있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체중을 딛지 않고 있을 때는 물을 흡수를 했다가 체중을 디딜 때는 물을 뿜어내는 충격 흡수를 해주는 스펀지와 같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골은 단단하고 매끈하면서도 충격 흡수를 할 수 있는 스펀지 같은 다양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들로 되어 있고 다양한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연골을 그대로 재현하기가, 다시 재생을 시켜도 재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연골 세포 자체는 연골의 구성 성분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5%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더욱 연골 재생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 영양제로 많이 복용하시는 성분들인데 연골은 피가 통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연골 구성 성분을 복용을 해도 연골 쪽으로 많이 도달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절 성분을 많이 섭취를 하여도 효과적으로 연골을 재생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형외과 학회의 관절염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은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피부나 근육 같은 조직은 손상을 받으면 피가 나면서 염증 세포들도 모여들고 활발하게 조직을 재생시키는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연골은 피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마모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통증을 잘 못 느끼게 됩니다. 또한 조직 재생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관절 연골은 우리가 체중을 디딜 때 항상 충격을 받는 조직이므로 이런 식으로 피부나 근육과 같이 조직 재생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하면은 오히려 통증 때문에 생활을 잘 못하고 걷는데도 많은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관절 연골이 초기에 손상을 받을 때 통증이나 이런 증상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관절 연골이 심하게 닳고 뼈까지 드러나 있는 상태가 될 때쯤에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관절 연골 자체가 복잡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 독특한 성질을 지니고 있고 또한 마모가 될 때 통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연골 재생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골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연골 재생술들이 많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우선 연골 손상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 2, 3, 4 단계로 나눠지는데 연골이 마모되는,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는 두께만큼 병기를 나눈 것입니다. 1기는 푸석푸석한 단계, 2기는 50% 미만으로 벗겨진 단계, 3단계는 50% 이상 벗겨진 단계, 4단계는 뼈까지 드러날 정도로 전층이 다 마모된 단계, 이런 식의 병기를 나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크게 보았을 때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미만성의 병변이냐 아니면 국소적인 병변이냐 이런 식으로도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또 깊이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는데 연골층만 손상이 있는지 연골 밑에 뼈까지 손상이 있는지도 분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한 무릎 안에서 어느 부위에 손상이 있느냐에 따라서도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연골 재생술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연골 손상의 분류를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한데 주로는 병변의 깊이, 병변의 크기, 병변의 위치에 따라 치료 전략을 다르게 세우고 있습니다. 크게 분류를 하면 연골 병변의 크기에 따라 이런 식으로 치료 방법이 다 다름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병변 위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우선은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변 크기를 나눌 때 2제곱cm, 4제곱cm 이런 식으로 기준을 나누어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흔히 2.5제곱cm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10원짜리 동전 크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4제곱cm 이상이다 하면 100원짜리 동전보다 넓이가 크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환자의 나이랑 활동도에 따라서도 치료 전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이러한 분류를 하고 이러한 분류에 따라서 치료 전략이 다를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더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골 재생술의 종류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골수를 자극하는 골수 자극술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세포를 이용한 세포 치료, 자가연골 세포 아니면 줄기세포 치료 등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골연골 이식술이 있겠습니다. 골연골 이식술에는 자기 거를 쓰는 자가 이식술 아니면 죽은 사람의 조직을 쓰는 동종 이식술이 있겠습니다.
우선 골수 자극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골수 자극술은 뼈에다 구멍을 뚫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피를 일부러 내게 하는 그런 술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역사적으로 오래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흔히 미세골절술 혹은 다발성 천공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미세골절술을 시행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병변 있는 부분을 다듬어내고 뾰족한 기구를 이용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뼈에다가 구멍을 뚫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뼈에다 구멍을 뚫어주게 되면 뼈 안에 있는 피가 뿜어져 나오게 되고, 이러한 피 안에는 줄기세포들이 있어서 줄기세포들이 엉겨 붙으면서 혈전 같은 것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미세골절술을 하게 되면 다양한 균열을 뼈에다 일으키게 되는 거고, 이러한 균열을 통해서 뼈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면서 선지와 같은 혈전, 음괴혈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연골로 재생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이라고 간단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수 자극술의 장점은 우선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 수술 과정이 단순하고 짧은 수술 시간, 또한 회복도 빠르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가성비가 좋은 수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2년 정도 경과가 흘렀을 때 살펴보니까 실패율이 47에서 80%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골수를 자극해서 피를 뿜어져 나오게 만들고 피가 엉겨 붙으면서 연골 비슷한 성분으로 재생이 되긴 하지만, 이러한 연골 자체는 원래 우리의 연골 성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연골, 관절 연골은 초자연골, 유리연골이라는 매끈한 그런 연골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골수 자극술로 인해서 연골이 재생되는 것은 섬유성 연골, 조금 유리 연골보다는 푸석푸석하고 충격이 약한 그런 조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이상 지났을 때에는 견고함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실패도 빨리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섬유성 연골은 관절 연골이 아닌 노란색의 부분, 디스크라든지 다른 이런 쪽에 주로 성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관절 연골과는 성질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수로부터 농축된 줄기세포를 얻기가 힘든 것이 가장 큰 한계점이 되겠고, 골수로부터 만들어진 음괴혈, 혈전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힘들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피를 뿜어져 나오게 해서 피를 엉겨붙게 만들고 연골로 재생이 되어 가는 과정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연골 세포로 분화시키는 과정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수박을 보셨을 때 이런 검은 것들이 줄기세포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연골을 잘 재생시키면 좋은데, 줄기세포가 아무래도 골수 내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줄기세포를 끌어모아서 음괴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한계적으로 농축된 줄기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한 연골세포로 분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세골절술보다는 다발성 천공술도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미세골절술은 뼈에 구멍을 뚫는 깊이가 얕은 반면에 다발성 천공술은 조금 더 뼈에다 깊게 뚫어서 더 많은 피를 모을 수 있게 해주는 술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발성 천공술 자체도 건강한 연골이 아닌, 기본적인 초자 연골이 아닌, 유리 연골이 아닌 섬유성 연골로 재생을 시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음괴혈을 끌어모았을 때 관절의 움직임에 따라서 씻겨 내려갈 수가 있어서 요즘은 콜라겐 물질을 도포해주는 식으로 연골 재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골수 자극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미세골절술, 다발성 천공술을 하고 콜라겐 계를 덮어주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식으로 콜라겐 멤브레인을 덮어줘서 연골이 재생하도록 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주로 이 오른쪽 방법, 콜라겐 막을 덮어주는 방법을 많이 선호합니다.
기존의 미세골절술을 하면서 콜라겐 막을 덮어주었을 때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장기적인 결과에서 임상 결과가 콜라겐을 사용했을 때가 더 좋고 MRI상 봤을 때도 1년, 2년, 5년 보았을 때 더 견고하게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존에는 2제곱센티미터 이하 10원짜리 동전 면적보다 작을 때만 미세골절술을 권유를 했었는데 콜라겐을 이용한 미세골절술을 시행하면 2에서 4제곱cm 정도까지도 연골 재생술을, 골수 자극술을 시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2제곱센티미터 이하에서만 골수 자극술을 권장하였던 이유는 피를 뿜어져 나오게 했을 때 그릇이 잘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2제곱cm 정도보다 병변이 커버리면은 음괴 혈을 제대로 담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미세골절술의 결과가 안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제곱cm 이상일 때에는 다른 연골 재생술 방법을 많이 고려를 했었는데 이러한 식으로 콜라겐 막을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병변을 확대시켜서 4제곱cm 정도까지도 미세골절술을 시행해 볼 수 있겠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세포를 이용한 재생술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미세골절술, 다발성 천공술 등의 골수 자극술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술을 많이 시도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1980년대 초반 이후부터 조직공학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세포를 이용한 치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인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은 앞무릎에서 많이 체중이 부하되지 않는 부분의 건강한 연골을 떼서 세포 배양을 시킨 다음에 병변이 있는 부분에 다시 많이 배양된 연골 세포를 주입해 주는 방식의 수술이었습니다.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은 크게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초창기 1세대 때는 자가연골 세포를 배양시킨 것을 병변 부위에 주입을 하고 골막으로, 뼈를 싸고 있는 막으로 덮어 주었고 2세대 조금 더 발전했을 때에는 배양된 연골 세포를 주입한 후에 콜라겐 막으로 덮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3세대로 넘어와서는 더 효과적으로 연골이 재생되기 위해서 3차원적인 콜라겐 구조물에다가 연골 세포를 섞어서 같이 주입해주는 식으로 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14년 정도부터 3세대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이 상용화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치료 실패율을 분석해 보면 1세대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이 33%였던 반면에 3세대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은 10% 정도대로 낮아지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연골 세포만을 주입을 해서 막으로 덮어주는 식으로 연골을 재생시키는 것보다는 3세대, 3차원적으로 입체화된 그런 지지체에다가 연골 세포를 같이 넣어줌으로써 지지체 및 연골 세포를 3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보강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2세대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의 중기 결과를 봤을 때 실패 확률 9.7%로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관적 기능 만족도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수술 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적응증에서는 2세대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의 결과는 꽤 만족할 만하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3세대로 넘어와서는 실패율도 적어지고 운동 복귀율도 96.4%로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주관적 기능 검사에서도 모든 항목에서 수술 전보다 상승된 결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도 한계가 있습니다. 연골을 배양하는 과정에서 초자연골, 원래의 유리연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연골 세포 함량이 적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연골의 주성분은 연골 세포보다는 세포 외의 기질이기 때문에 연골 세포만 넣어줘서는 연골을 제대로 재생시킬 수 없다는 그런 한계점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4세대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로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4세대라 하면
자가 연골 세포뿐만 아니고 세포 외 기질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줄기세포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자가 연골 세포 중에서도 조금 더 연골로 잘 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세포들을 활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콜라겐이나 이런 세포의 기질 지지체도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어서 조금 더 연골 쪽에 가까운 지지체를 만들어서 같이 주입해주는 방식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4세대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의 예를 들어보면 기존의 무릎에서 잘 사용하지 않던 부분에서 떼어내는 그런 자가연골 세포를 채취하는 방식이 아닌 조금 더 초자연골로 잘 분화가 될 수 있는 갈비뼈 늑골 연골에서 떼어낸다든지 이러한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카티라이프라는 상용화된 늑골 연골 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술의 임상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늑골 연골을 이용한 연골 재생술의 식약처 허가의 적응증은 무릎 연골 손상 3기 혹은 4기에서 결손 면적이 2에서 10제곱cm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약처 허가에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면적에 따라서 용량도 다르게 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된, 즉 엑스레이 상에서 뼈끼리 들러붙을 정도의 말기 관절염 환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다양한 염증성 관절 질환 환자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의 향후 발전은 우리 몸의 환경과 비슷한 자극을 줌으로 인해서 연골 세포 분화를 잘 시키고 증식을 잘 시키게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즉, 연골 세포가 증식됨에 있어서 보다 연골로 재생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연골 세포들로 잘 분화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양한 성장 인자들을 사용하거나 유전자 조작을 이용하거나 이런 식의 방법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은 조직공학의 발달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과학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절 연골을 이루는 성분은 매우 다양한데 자가연골 세포만으로는 결손된 부분에 연골로 재생을 시켜줄 수가 없어서 조금 더 자연의 힘을 빌려보고자 요즘은 만능세포로 알려진 줄기세포 쪽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줄기세포 치료의 장점으로는 시술 적용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것이 있겠고, 연골세포로 분화와 증식을 잘 촉진할 수가 있고, 또한 부가적으로 항염증 및 면역 반응 조절 기능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에는 자기 몸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쓰는 자가 줄기세포 치료가 있고, 남의 자기 몸 외에서 줄기세포를 얻어다 쓰는 동종 줄기세포 치료가 있습니다. 자가 줄기세포 치료부터 살펴보시면 뼈에서 골수에서 채취를 해서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농축을 시켜서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다음과 같이 자기 엉덩이 뼈에서 골수에서 추출을 해서 줄기세포를 농축시키기 때문에 배양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현재 허가 사항으로는 15에서 50세 연령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 외상성 연골 손상 3기에서 4기 정도, 병변 크기는 2에서 10제곱cm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골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의 양이 얼마나 있을지 뽑을 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겠고, 일정한 양을 매번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효과도 제각각이라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비용이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로 고비용이기 때문에 가격 대비 효능에 대해서도 조금은 의문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자가 줄기세포 치료가 50세에 한정되어 있는 이유는 50세 이상에서는 줄기세포도 노화가 되기 때문에 연골을 제대로 재생시킬 수 있는
분화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현재의 적응증은 50세 이하로 잡고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병변 크기에 관계없이 줄기세포를 적용시켜보자 동종줄기세포 치료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알려진 동종줄기세포 치료는 제대열 유래 동종줄기세포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유명인들도 많이 치료를 받고 좋은 임상 결과를 보였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카티스템으로 알려진 동종 제대열 유래 줄기세포는 식약처 허가 적응증을 보시면 퇴행성 혹은 외상으로 인한 연골 손상 4기의 치료에 쓰일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나이, 병변 크기에 관계없이 허가가 받아져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병변 크기에 따라서 약을 한 바이알 쓸지, 두 바이알 쓸지, 세 바이알을 쓸지 투여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늑골, 연골, 세포 이식술과 같이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되어 있거나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만성 염증성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비용도 800에서 1200만 원대로 고가의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러한 줄기세포 치료 또한 가격 대비 효능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골 재생술의 적응증을 잘 잡아서 너무 광범위하지 않고 염증성이 심하지 않은 환경에서 연골 재생술을 시행하여야 되겠고 이렇게 적응증을 잘 잡아서 동종 줄기세포 치료를 하면 연골이 잘 재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줄기세포 치료의 한계는 이러한 줄기세포를 이식을 시켜놔도 줄기세포 자체가 연골로 바로 재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세포 영양으로 통한 분비되는 단백질에 의해서 연골이 재생되는 측면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 50세 이상의 나이에서 동종 줄기세포가 들어가도 노화된 자기 세포를 자극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과연 효과적으로 연골을 잘 재생시킬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도 의문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주변 세포 영양이라 하면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연골을 분해시키는 단백질 활동을 억제시킴으로 해서 환경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연골을 재생시키는 쪽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식으로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이식된 줄기세포가 바로 건강한 초자연골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줄기세포 치료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 연골 이식술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병변 크기가 작으면서 활동도가 높은 환자의 경우는 자가 골, 연골 이식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조금 더 병변 크기를 넓혀서 적용하였을 때는 4제곱cm까지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가 골, 연골 이식술이라 하면 아무르 관절 영역에서 체중이 잘 부하되지 않는 부분에서 골, 연골 편을 떼어낸 다음에 병변이 있는 부분에 다시 이식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병변이 큰 경우에는 자기 무릎에서 떼어내야 될 골, 연골 부위가 커지기 때문에 적용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는 2제곱cm 이하, 조금 넓혀서 하더라도 4제곱cm 이하에서만 국한적으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가 골, 연골 이식술을 할 때는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주변 연골이 건강한 상태가 되어야지 자가 골, 연골 이식술을 하더라도 주변 연골과 융화가 되면서 건강한 연골로 재생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제곱cm 이하, 2에서 4제곱cm 이하의 병변에 대해서 기본적인 골수 자극술과 자가 골, 연골 이식술을 했을 때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위에 보시는 그래프가 자가 골, 연골 이식술을 했을 때의 결과인데 단순 골수 자극술을 했을 때보다는 활동도가 월등히 높게 잘 유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종 골, 연골 이식술은 자가 골, 연골 이식술이 아닌 사체에서 얻은 골, 연골을 이식해 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적용하기 힘든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10제곱cm 이상의 큰 병변에서는 동전골 연골 이식술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체에서 얻은 골 연골 이식편을 자기 병변, 큰 병변 부위에 이식을 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동전골 연골 이식술도 아직까지는 고차원의 임상 연구 결과가 없다는 한계점이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연골 재생술을 하고 나서 운동 복귀율을 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골수 자극술보다는 자가 연골 세포 이식술, 자가 골 연골 이식술 쪽으로 갈수록 운동 복귀율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료를 할 때 주로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은 50세 이하의 환자에서 치료를 적용을 시킬 때 2제곱cm 이하의 연골 병변에서는 우선은 전통적인 미세 골절술을 고려합니다. 2에서 4제곱cm 정도로 병변이 큰 경우에는 콜라겐을 이용한 미세 골절술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활동도가 높은 경우라면 4제곱cm 이하에서는 자가 골 연골 이식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4제곱cm 이상 넘어가는 큰 병변에서는 미세 골절술과 자가 골 연골 이식술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가 연골 세포 이식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미세 골절술은 간단한 수술인 반면에 자가 골 연골 세포 이식술 쪽으로 넘어올수록 수술 방법도 복잡하고 특히 자가 골 연골 세포 이식술은 배양을 하고 다시 이식해야 되는 2차례 수술해야 된다는 번거로움도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술식이 복잡할수록 초자연골, 건강한 연골로는 더 잘 재생을 시킬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 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다리의 정렬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리가 O자다리로 휘어진 경우에서는 체중이 분산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압력을 많이 받는 부분에 연골 재생술을 시행하게 되면 건강한 연골로 재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휘어진 경우가 심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휜다리 교정술을 해 놓은 다음에 줄기세포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허물어 가는 집이 있는데 이러한 집 안에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 즉 아무리 좋은 연골 재생술을 해놔도 정렬이 흐트러져 있으면 그러한 연골들이 그렇게 재생된 연골들이 제대로 버티지 못하고 금방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점은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고 염증성으로 환경이 나빠져 있는 경우에서는 연골 재생술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골 재생술의 가장 좋은 적응증은 다음과 같이 국소적으로 외상성으로 일부만 연골이 결손이 되어 있는 경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환자분들에게 다리의 정렬, 관절염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연골 재생술의 적응증이 되는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 밭이 깨끗하고 일부만 패어져 있는 이런 환경에서는 연골 재생술의 결과가 좋은 반면에 다음 황무지와 같이 주변의 연골이 다 마모가 되어 있고 연골을 파괴시키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아무리 연골 재생술을 해놔도 이렇게 듬성듬성밖에 연골이 일부분밖에 재생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일부 연골이 재생되더라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금방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관절염이란 것 자체는 연골이 단순히 마모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연골 자체에 어느 정도는 전반적인 염증, 특히 보시는 바와 같이 관절에서 쌓고 있는 활액막에 염증이 생겨서 연골을 파괴시키는 그런 분비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연골을 잘 재생을 시켜도 금방 망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연골이 광범하게 닳고 염증성 있는 활액막에 염증도 있고 활액에도 연골을 파괴시키는 이러한 분비물들이 많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국소적으로 연골을 잘 재생시켜 놓아도
이러한 것들이 주변 환경에 의해서 금방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염증성 환경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통계 자료인데 관절염 환자에 대해서 치료를 할 때 왼쪽 보시는 바와 같이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환자분들이 대부분이고, 연골재생술을 받는 경우는 인공관절 받는 환자분들보다 훨씬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한계점들,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연골이 다 많이 망가져 있고 염증성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이것이 향후 나아가야 할 과제입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한다든지 보다 더 줄기세포나 성장인자들, 이러한 물질들을 사용해서 염증성 환경을 가라앉히면서도 건강한 연골, 연골 중에서도 섬유성 연골이 아닌 초자 연골 쪽으로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아직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방법들이 더 많이 발전이 된다면 지금 당장 연골 재생술을 받지 못하는 많이 진행된 관절염 환자분들도 연골 재생술의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골 재생술 시에는 먼저 다리의 정렬, 관절염 진행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좋겠고, 연골 재생술에 적응증이 되는, 즉 환경이 나쁘지 않은 국소적으로만 망가져 있어서 연골 재생술을 하더라도 연골이 재생될 수 있는 그러한 적응증을 잘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병변의 위치, 크기, 환자의 평소 활동도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법을 적용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골 재생술은 아직 발전 중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줄기세포 치료는 광범위하게 진행된 관절염의 치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